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친정엄마를 보낸 20대 여자예요. 요즘처럼 마음이 힘들 땐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 공감도 되고 반성도 많이 하면서 이젠 미약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후회스러웠던 선택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라도 그 인간들이 망신을 당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 따지고 보면 모든 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 제가 이 글을 쓴다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길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지긴 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썩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엄청 짠순이었거든요. 거기에 부업이면 부업, 알바면 알바, 돈 생기는 일엔 빠지는 법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교육만 들어도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엔 보험 영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었고 영업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희 엄마는 마치 사실을 공부하는 수험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보험 판매 사원 일을 당신의 업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억척스러운 성격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나름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험 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꺼려하고 그랬던 터라 내성적이었던 엄마는 남에게 보험 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저희 가족의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그 뒤로 아빠와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결국엔 돌고 도는 거지만 매달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자기가 공부한 게 아깝고 또 잘 해보고 싶다고 1년만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슬프고 황당하기만 한데요. 엄마가 보험 일을 1년 정도 했을 무렵 아빠가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당시 대기업 하청인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다른 집도 그렇겠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 암에 걸렸으니 집이 뒤집어졌죠. 그때였어요. 당신 괜찮을 거야.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당신 일 안 해도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은 수술받고 나을 생각만 해. 알겠어? 하지만 아빠는 이미 말기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었지만 수술로 이미 전이가 된 암을 모두 제거할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정말 거짓말처럼 6개월 동안 아빠는 몰라보게 쇠약해지셨어요. 평소 참을성이라면 저희 아빠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아빠는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통증에 하루도 온전히 편히 있지 못했어요. 진통제가 있음에도 그 정도였으니 진통제가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그렇게 아빠는 암 진단 후 7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평소 티격태격해도 사이가 좋았던 엄마는 상심이 크셨는데 당시 저와 오빠가 초등학생이어서 엄마는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죠. 그 뒤 엄마도 그렇고 저희 가족은 완전히 예전과 달라졌어요. 엄마는 보험 일을 그만두고 돈이 된다는 말에 경매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오게 된 보험금이 꽤 많았는데 엄마는 그 돈으로 경매에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저희 엄마가 아빠 사망 보험금으로 허튼 짓을 한다며 소곤거렸지만 저희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를 공부하고 매물을 연구하며 그렇게 열을 올리더군요. 결국 엄마는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부잣집 같은 2층 전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셨어요. 거기에 차례차례 건물도 낙찰을 받아 임대업까지 시작하셨는데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을 벌면 또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그렇게 당신의 재산을 모으셨죠. 그렇다 보니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땐 엄마 앞으로 건물이 세 채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는 아쉬운 것 없이 컸고 오빠는 아니었지만 저는 엄마가 돈이 많으니 그다지 열심히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 가고 재미있고 낭만적인 일만 찾아다녔죠. 그러다 여행 중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난 건 기차 아니었어요. 복학 전 추억을 만들기 위해 홀로 무전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무전여행이라니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는 남편이 멋있게 보였어요. 물론 외모도 멋있었고요. 그 후 기차에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저는 서울에 가면 연락하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걸 시작으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철없지만 현실보다는 이상을 꿈꾸는 저를 좋아했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다녀온 여행지 추억을 나누면서 그렇게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전문대를 다녔던 저와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운 좋게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저였어요. 매일 설레고 즐거운 것만 쫓던 저는 사실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들 다 있다는 자격증도 없었으니 이력서를 써도 연락 오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그거 보라며 그러게 남들 다 취업 준비할 때 뭐 했냐며 저를 달달 볶으셨는데 남편은 유일하게 제 편에 서서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엄마보다 남편이 더 의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른 나이지만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엄마는 취업이 안 되니 결혼하려는 거냐며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흐르자 저는 저대로 엄마와 전쟁을 하는 듯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밥도 먹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진 것도 없이 결혼을 한대. 그쪽 집에선 옳거니 하라고 하고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셨는데요. 저도 그쯤 돼서는 자존심이 있으니 버티다 못해 보름이 지나서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보름이면 오래 버틴 거라며 탈수가 와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도 부모인지라 제가 쓰러지자 그만 눈물을 보이셨어요. 엄마라고 좋은 마음으로 저를 그 지경까지 만드신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는 저희 뜻대로 일단은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었으니 그건 남편의 집이었고 제가 엄마와 싸우는 동안 남편 역시 허락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대립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저희 엄마가 재산이 좀 있고 신혼집도 저희 엄마가 사는 집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쓰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부모님은 그제야 마음이 동하셨는지 돌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취해 시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는지는 안중에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장 타고 가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장담했죠. 드라마틱하게 만나 연애하고 드라마틱하게 결혼한 우리는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잘 살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정말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드라마틱하다면 드라마틱한 최악의 날들이었어요. 잠깐 저희 시댁 형편을 말씀드리면 시아버지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반반한 당신 얼굴 상할까 한낮에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해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 전세로 사시면서도 마음은 늘 부잣집 사모님처럼 사셨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라면 깜빡 죽으셨어요. 게다가 하는 일은 없지만 분에 넘치게 당신 치장하는 데는 진심이셔서 형편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계속 당황스럽게 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아직 어린 저희가 걱정이라며 저희 친정이자 신혼집을 생각보다 자주 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어쩐지 저희 신혼집보다 저희 엄마가 생활하는 1층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당연히 1층이 2층보다 넓었고 고각으로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는 친정 엄마의 취향에 따라 1층은 꽤 멋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당신 취향에 맞다며 틈만 나면 저를 보고 오셨다가 1층에 내려가 마치 당신의 집인 듯 몇 시간을 죽을 치고 있다 집에 돌아가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인 없는 집에서 이러지 말고 이제 그만 가시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지방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방에 내려가는 일이 많았고 오빠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따로 나간 터라 핑계 댈 일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점점 시어머니는 도를 넘어 아침 일찍 편하게 입을 당신 옷을 챙겨오셔서는 제가 있는 2층은 그냥 거쳐만 갈 뿐 바로 1층에 내려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드시며 TV 리모컨을 꿰차고 계시는데 누가 보면 집 주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저희 엄마가 쓰시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만 2층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왜? 2층에 너희가 살면 1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설마 내가 오는 게 싫으니? 난 오히려 너 편하게 있으라고 1층에 내려와 있는 건데? 아니, 저 보러 오셨다면서 자꾸 1층으로 내려가시니까 저희 엄마가 알면 기분 나쁘실 것 같고요. 어머, 별꼴이야. 너 지금 니네 집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냐? 설사 니네 엄마가 알고 기분 나빠해도 넌 내 편을 들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됐고, 난 여기서 저녁 1일 연속극도 다 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넌 저녁 준비나 해. 어머니, 그러다 저희 엄마라도 일찍 오시면요. 오면 오는 거지? 내가 남이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부부 해먹으라고 채워놓았던 냉장고 식재료들도 시어머니가 당신 집에 가실 때 야금야금 챙겨가셨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집에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집에 없으니 당연히 시어머니도 들어오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후 늦게 집에 가보니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문을 여시고 1층 저희 엄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말았죠.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왔니? 근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뜩이나 나 심장약해서 잘 놀라는데 네가 없으니까 열쇠공 불러서 문 따달라고 했지. 네 연락처 줬으니까 거기로 돈 입금하면 된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저도 없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오다뇨. 난 여기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우리 집은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오래돼서 꿉꿉한 냄새도 나는 게 피부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영 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2층을 가세요. 여긴 저희 엄마 방이잖아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정색하는 거니? 니네 엄마 지금 안 계시잖아. 성우가 그러는데 내일이나 오신다며. 오빠가 그래요? 그럼 여태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희 엄마 없을 때마다 오신 거예요? 그래, 나 딴 애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무슨 문제 있니? 그때 저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신 논리로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당신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는데요. 정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으면 니네 엄마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가시라고 해. 나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좀 나가줄래? 얘는 사람 자고 있는데 괜히 깨워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용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당장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라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셨어. 물론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주영이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오죽 부러웠으면 저러시겠냐? 나중에 우리 분가하면 그러고 싶어도 못하실 거야. 그럼 그냥 우리 분가하자. 원룸 월세도 난 괜찮아. 아니, 여기 리모델링 해주셔서 넓고 좋은데 원룸은 뭐하러 가?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거실만 쓰시라고 할게. 그럼 괜찮지?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저는 그때 콩깍지가 비로소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멋있고 낭만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지질이 궁상에 찌질이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어요. 낭만과 이상만 쫓던 제가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현실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도 저희 엄마가 더 이상 지방에 내려가지 않게 되면서 끝이 났는데, 그러자 걸핏하면 저를 불러 이사 타령을 하셨죠. 네가 봐도 여기가 니네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잖아. 나를 봐라. 밖에 나가면 당연하게 사모님 소리를 듣는데 내가 이런 집구석에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하는 소린데 네가 니네 엄마한테 말씀 좀 잘 드려서 우리 이사 좀 가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인 저도 엄마한테 신세 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신세야? 2층에 궁전처럼 리모델링 다 해줬잖아. 그래도 저희도 당연히 분가하고 싶죠.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는 니네 능력 있는 엄마 뒀다 뭐 했으니? 이럴 때 네가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주면 내가 널 업고 다니겠다. 안 업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용건 없으시면 저 이만 일어날게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알바 자리가 있어서. 뭐? 알바? 네가 왜 일을 해? 저도 이제 생각 바꿨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오빠랑 분가하려고요. 그리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해서 애 갖기 전에 취직할 거예요. 아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지. 돈 있는 엄마도 있으면서. 돈은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당분간 애 가질 마음 없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제 선에서 딱 선을 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는 또 시어머니의 선 넘는 요구를 듣게 됐어요. 그건 어느 날 날벼락처럼 날아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시아버님이 추락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9층이 아닌 2층에서 떨어지셔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떨어지시면서 발목이 골절되어 시아버님은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영아,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돼서 우리 이제 어쩌냐? 그래도 저 정도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아까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일을 못하잖아. 당분간은 기부스에 목발까지 짚고 다녀야 한다는데 우리는 그 사이 뭐 먹고 사니? 아, 그러게요. 주영아, 너도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족 맞지? 이럴 때야말로 네가 나서야 해.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상황 좀 잘 말씀드리고 네가 우리가 너무 걱정이라고 말 좀 해봐. 뭐 정 민망하면
빌려달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니들 월급으로 갚으면 되잖아. 어머니! 나도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하기 싫어. 근데 어떡해? 아니면 니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우리 주든가. 정말 너무 짜증났어요. 그 흔한 실비보험도 없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돈 벌어다 어디에다 쓰시는 건지 이런 것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시댁에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친정 엄마에게 손 벌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시댁의 사정은 안타깝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사돈 병원비까지 해결할 이유는 없으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일단은 카드로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뭐? 병원비를 카드로 긁자고? 어차피 수술도 안 하셨잖아. 그럼 그렇게 감당 안 될 돈은 아닐 거야. 그러지 말고 자기야, 우리 장모님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신데. 오빠까지 정말 왜 이래? 우리 엄마 돈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공금이야? 야, 말이 좀 심하다. 도움 좀 받자는 건데. 됐고, 나 그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도 있어. 이건 자식의 우리가 하자.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대뜸 저에게 현금이든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알고 보니 발빠른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로 선수를 친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눈물도 나오더군요. 주영아, 왜 울어? 이딴 일로 울지 마. 미안해. 정말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 재산을 뚝 잘라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여간 곤란하니까 나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런 말 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니. 엄마는 네가 조서방이랑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둘이 아직도 좋아 죽지? 뭐 그렇지. 그럼 됐다. 엄마 또 금방 나가봐야 해. 아파트 하나 경매나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잘하면 우리 딸 분가할 때 해줘도 좋으니까. 엄마는 마치 제가 시댁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니 2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비와 시아버님 치료하는 사이 두 분 생활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하면 제가 모은 돈을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환한 미소로 봉투를 받은 시어머니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얼굴빛이 싹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인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고작 200만 원? 있는 사람이 더 안다더니 니네 엄마 짠순이 맞나 보다. 성우가 그러는데 원래 사돈이 짠순이였다며.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니? 사람 분파는 안 바뀌는걸. 세상에, 이 푼돈으로 뭘 하라고. 내가 그렇게 먹고 살게 걱정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니네 엄마 원래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니면 자기한테 돈 좀 부탁했다고 날 깔보는 거야?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싫으면 다시 주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드린 봉투를 다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얼른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넣으며 어색하게 자기가 시아버님 때문에 많이 놀랐고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말을 돌렸는데 그 뒤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시아버지에게 수술할 것도 아닌데 퇴원하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시아버님은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시아버님의 퇴원을 돕기 위해 월차를 냈는데요.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남편에게 짜증을 냈네요. 남편도 자기한테 왜 짜증을 내냐며 저에게 짜증을 냈고요. 둘이 깨벗고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이게 뭔가 처음으로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하던 엄마 생각에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으니 시댁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친한 동네 이모들이랑 3박 4일로 제주도를 간다며 집을 비우자 시어머니도
3박 4일 당신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집이 아닌 저희 엄마 집이었죠. 어머니, 아버님은 어쩌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주영아, 나도 너무 힘들어. 휴가가 필요해. 원래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이제 네 시아버지 목발 짚고 곧잘 다녀. 그래서 나도 여기서 좀 지내련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려올 거 없다. 아, 여기 뭐가 맛있니? 배달 좀 시켜봐라. 근데 어쩌죠? 저희 오빠가 엄마 안 계시는 동안 오기로 했는데. 뭐? 니네 오빠가? 왜? 엄마가 자꾸 집을 비워서 좀 그렇다고 오빠한테 부탁하고 가셨대요. 오빠도 마침 휴가가 남았는데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니 왜? 다 큰 남자가 지 집 놔두고. 여기도 오빠 집이에요. 오빠 본가. 결국 시어머니는 다시 당신 짐을 싸들고 시아버님이 계시는 집으로 궁시렁거리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제가 거짓말한 것을 들키면 안 되니 오빠에게 그간의 일을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주영, 너 지금 네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야? 오빠, 3일 휴가 내는 거 어려우면 그냥 3일만 여기에서 출퇴근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 왜 그런 결혼을 하냐고. 엄마가 반대했을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그리고 네 남편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하도 없이 살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래. 뭐? 그놈도 제정신이 아니네. 나도 알아.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빠가 와서 나 좀 도와줘. 내가 평생 오빠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어. 알겠어. 일단은 3일은 힘들고 2일은 휴가 내서 갈게. 네 남편한테는 내가 오늘 밤 늦게라도 집에 간다고 해. 그리고 오빠 그놈 가만 안 둔다. 너 나서지 마. 알겠어. 저는 사실 오빠가 나서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먹히기도 했는데요. 남편에게 오빠가 1층 집에 와 있기로 했다고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형님이 집에 왜 오시는 거야? 내가 다 말했어. 오빠는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엄마가 알면 난 뭐가 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앞으로는 엄마가 집 비우면 우리 오빠가 와 있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젠 어머니한테 집 빈다고 말하지 마. 가만 보면 어머니보다 오빠가 더 나빠. 진짜 너무하네. 그냥 부잣집 사모님 체험하고 싶다는 건데 우리 엄마만 불쌍하다. 평생 소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소원을 왜 남의 집에서 이루려고 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가 고급 아파트 사는데 우리 오빠가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 소원이었다고. 우리 없을 때 몰래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 안 나빠? 기분 나빠. 그게 정상이야. 이제 이해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남편은 저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자기가 말한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불러다 화라도 내시려고 그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할 말은 하자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한껏 미소를 지으며 고상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주영이 왔니? 너 좋아하는 걸로 시켜. 여기 커피향 진짜 좋다. 어머니, 저 부르신 용건이 뭐예요?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급해? 커피 한 잔 음미할 시간도 없어.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성우 말 듣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참 염치가 없었다 싶어. 아들 처가살이 하는데 엄마라는 여자는 생각도 없이 그 집에서 사모님 체험이나 했다니 내가 낯이 뜨겁더라. 미안하다. 이제라도 알아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니들이 벌어서 우리 이사시켜주는 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 우리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그러지 말고 분가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봐. 이왕이면 큰 아파트로 해달라고 해. 나중에 애 낳고 키우려면 이사 다니기 힘들어. 그럼
내가 거기서 니들이랑 살면서 살림도 해주고 손주도 돌보면 되지. 내가 진작에 이런 생각을 해야 했는데.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주영이 너한테도 그만한 게 없더라. 우리 주영이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럼 아빠 사랑도 오래 못 받았을 텐데 이참에 아빠 그늘에 사는 것도 좋지 않아?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헛웃음을 자기 뜻에 동조한다고 생각한 듯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그건 뭐 아빠 체험인가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참아냈어요. 그리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데 오빠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주영아, 너 지금 당장 땡땡 병원으로 와. 상황이 많이 심각해. 무슨 소리야? 오빠 어디 아파? 내가 아니고 엄마가 쓰러졌어. 근데 병원에 와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와. 오늘 밤이 고비래.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없다니. 그러고 보니 요즘 도통 엄마가 너무 바빴던 게 생각이 났고 저는 저를 덮쳐오는 무서운 생각에 시어머니고 뭐고 냅다 오빠가 말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빠가 오라는 병실로 가보니 숨이 덜컥하고 쉬어지지 않더군요. 저희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많이 아팠나 봐. 우리 걱정할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방 간다고 여행 간다고 그러신 게 사실은 병원에 있던 거였어. 아니 왜? 오빠랑 내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가 혼자서 병원에 있어? 그러게 말이다. 나라도 자주 전화하고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줄도 모르고.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나 그동안 엄마 속만 썩였는데 난 어떡해? 정말 악몽이라면 당장 깨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시로 울리는 기계음에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이 막 트려는 새벽, 엄마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시고 아빠 곁으로 가셨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내내 제 옆을 지키다 제가 엄마의 사망 선고를 듣고 쓰러지니 저를 병실로 옮겼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제 앞엔 검은 상복이 놓여있더군요. 꿈이길 간절히 바랬는데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복이 있다는 건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는 거였는데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말로 엄마가 제 곁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실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을 수 없었죠. 거기엔 저만큼 힘든 오빠가 그 자리를 홀로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례식장으로 갔고 많은 손님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저랑 오빠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오빠는 빈소 앞에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이내 저를 보고 괜찮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늘 저에겐 한심하다며 혼만 내던 오빠였는데 그때는 오빠가 참 어른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줬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젠 이 세상에 오빠랑 저 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오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런 가운데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전화통에 불이 났고 나중에 남편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걸 방명록을 보고 알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죄다 불렀다고 했는데 엄마의 발인이 있던 날 남편은 이미 자기 친구들에게 말해놨다며 저희 엄마의 관을 들어줬어요. 그 순간은 남편도 가족이라고 고맙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시부모님이 이상했어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아직은 거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못 오시는 것 같다고 했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엄마 돈을 바라더니 정작 이런 날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니 저는 더욱 시어머니가 실망이었고 싫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런 결혼을 해서 엄마 속을 썩인 게 죄송하기만 했는데 발인이 끝나고 남편과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1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님도 저희 집 1층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여기에 계시냐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우리 아예 여기로 이사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그냥 다른 데 갔니? 여기로 오는 게 낫지. 니들 돌아왔을 때 허전하면 엄마 생각이 더 날 텐데 내가 또 그 꼴은 가슴 아파서 못 보지. 뭐라고요?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 엄마 집이에요. 어머 깜짝이야. 얘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도 알아. 여기 아직은 니네 엄마 집이지. 근데 이제 니네 엄마는 고인이잖아. 귀신이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 오래 비워두면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겸사겸사 나는 너 생각해서 힘들게 이사까지 마쳤는데 당장 나가세요. 당장 짐 다 빼시고 원상복귀 하시라고요. 제가 그 속을 몰라요? 이사 타령하시더니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는 말에 좋다고 이사 오신 거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 이제 너한테 부모는 우리밖에 없어. 너, 나나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야 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마저 말하자면 너 마음 추스르는 대로 분가해라. 부모 도움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니들도 니들 힘으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대신 여긴 우리가 쓰마. 정말 뻔뻔해서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저희 엄마 재산 탐내더니 이렇게 이 집을 꿀꺽 하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좋은 말로 할 때 저 허접한 짐 싸들고 나가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당신들이 쓴다는 거야? 뭐? 당신? 주영아,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 너야말로 그 주머니에 든 거 뭐냐? 아까부터 굉장히 눈에 거슬렀는데 설마 그거 부익은 봉투냐? 아,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 내 손님이 내고 간 봉투야. 나 때문에 들어온 봉투니까 내가 챙겼지. 나 참 기가 막혀. 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장사를 했구나. 됐어. 다 나가. 우리 엄마 집에서 싹 다 꺼져. 어머어머? 너 말 다 했니? 꺼지라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그리고 먼저 살던 집도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왔어. 우리 갈 곳도 없단 말이야. 전세 보증금으로 여기 가전제품 싹 다 바꿔서 우리 돈도 없어. 그럼 우리 보고 지금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든 어디 여관을 가시든 제가 알 바 아니죠. 뭐야?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 위로 한껏 올라갔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좋게 저희 오빠가 변호사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멋쩍은 시어머니가 당신 손을 냉큼 치우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저의 시선을 피했는데 저희 친오빠도 집이 좀 이상한 걸 알아채고 한숨을 쉬더군요. 오빠는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 남겨둔 유산에 대해 저와 함께 들어야 해서 왔다고 했어요. 엄마의 재산이 좀 많기도 해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는데 저도 오빠도 엄마의 재산보다 엄마가 남겼다는 유언장이 더 궁금했어요. 재호야, 주영아, 지금쯤 얼마나 놀랐을까? 이 글을 쓰는 지금 엄마 마음이 미어진다. 우리 아들, 딸, 아빠 없이 잘 커져서 엄마는 내내 고마웠어. 공부 잘하고 든든한 멋진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 딸.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재산은 변호사님 통해서 똑같이 남긴다. 의미 있게 니들이 써주길 바래. 좀 더 니들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래도 하늘에서 네 아빠랑 우리 자식들 잘 사는 거 지켜볼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사랑한다, 내 아가들. 저는 오빠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울고 또 울었어요. 한편 주방에서 저희 모습을 숨죽여 보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궁금해했고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저랑 저희 오빠가 다 듣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받게 된 재산은 어떤 거예요? 이 집은 우리 며느리 주는 거 맞죠? 아, 세금이 얼마나 나오려나? 어머니,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엄마 재산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작은 오피스텔 들어갈 정도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오빠한테 다 넘기겠습니다. 예, 주영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니? 아니요, 안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 그런다고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설마 저희 오빠 재산까지 탐내는 거 아니시죠? 아니지. 그러실 수도 없어요. 저 이혼할 거니까. 변호사님, 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저런 시댁이고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장사한 남편이라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 부의금 봉투를 받는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돈 다 갖고 꺼지라고 소리쳤는데요. 남편이 기가 팍 죽어서 2층으로 도망간 거 있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오빠는 사람을 불러 그 사람들의 짐을 몽땅 밖으로 내보냈어요. 당신들이 산 새 가전도 그냥 깨끗하게 같이 내어드렸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시어머니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내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어찌나 욕도 잘하고 앙칼지게 쏘아붙이는지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야 잠잠해졌네요. 그리고 2층으로 도망간 남편도 저희 오빠가 올라가서 처리를 했는데요. 오빠는 전세 보증금 정도 만들어 줄 테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랑 합의 이혼하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했다면 저희 오빠 앞에서 빌었을 텐데 그놈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말에 알겠다며 각서까지 지 손으로 썼더라고요. 합의 이혼 후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고 엮이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쓰레기 같은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엔 오빠는 엄마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요. 왜? 난 진짜 괜찮은데 오빠가 그 인간한테 전세 보증금도 줬잖아. 오빠 그 정도 능력 있어. 그리고 이혼 소송이 얼마나 힘든데 내 친구는 그거 하다가 탈모까지 왔는걸. 그 정도면 싸게 떼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네 앞으로 뭐라도 있어야지. 난 어쩐지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오빠는 아니지만 난 살면서 엄마한테 불효만한 자식이잖아. 네가 무슨 불효만 해. 엄마가 나 독립할 때 그랬어. 너 있어서 괜찮다고. 세상에서 딸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잔소리할 딸이 있어서 엄마는 매일이 신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주신 대로 감사히 받자. 그리고 앞으론 오빠가 엄마 대신 아빠 대신 할게. 뭐야, 그럼 장가도 안 가고 평생 나랑 살려고? 됐네요. 오빠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 나도 조금만 아프다가 일어날게. 앞으론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 거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장하다 내 동생.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약속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직업학교도 다니고 있고 주말이면 오빠랑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면서 전에 없던 우애를 다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엄마가 살아계실 때 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깨달음은 애석하게 늘 한 발짝 늦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시어머니는 결국 또다시 반지하 생활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저희 오빠가 준 보증금을 갖고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동안은 애걸복걸 하셨는데 저희 오빠가 남편이란 놈이 쓰고 간 각서를 보여주고 그것도 정리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게 우는지 그 모습이 안쓰러운 게 아니고 한심해 보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는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긴 고민 끝에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남은 인생을 위해 예전에 허투루 썼던 그때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오빠처럼 명문대를 들어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끝끝내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잠시 지옥을 다녀왔지만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늘 저희 부모님이 가장 밝은 쪽을 비춰주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No, pero vamos a ver, que sé cómo la gente le llama